네. 문창극 총리 후보자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를 두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야당은요, 반드시 낙마시키겠답니다. 네, 두 번째 총리 낙마입니다.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또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 보고를 두고도 월드컵 기간 안에, 월드컵 기간 중에는 절대 안 된다. 왜냐면 월드컵을 보니까 국정조사 안 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야당이 이것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함진규 새누리당 대변인 오늘 캐논엄마 처음 오시는 것 같고요. 한정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오늘이 한 몇 번째는 그래도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오랜만. 자연스럽게 발언해 주시고요. 우리 함 대변인도 자연스럽게 얼마든지 반론하시고 하시면 돼요. 저한테 뭐 기회를 줬네 안 줬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만큼 하세요. 자, 없던데요, 별로. 지금 전원책 변호사 이야기 들었죠? 조금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들어본 느낌이. 극우다 이런 단어는 전혀 맞지 않다. 이 극이라는 말은 학문적으로 폭력이 수반돼야 된다. 이슬람 원리주의자나 KKK단, 기독교 원리주의 뭐 이런 거에 사용하는 거지. 굳이 한다면은 뭐 자유주의 우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절대 극우 꼴통이다 이런 거는 맞지 않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비판할 때는 많이 비판했었다. 꼭 물리적 폭력만을 동원하는 것을 극우라고 표현하는가? 그건 이제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사실은 물리적인 방식이 아니지만 언어 폭력을 통한 방식으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도 극우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장 우리 대변인이 볼 때 가장 이거는 진짜 폭력이다라고 하는 문구나 이런 것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파라고 하죠. 보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사실은 로열티가 강합니다. 나라에 대해서. 우파라 그러죠, 정확히. 우파라고 하죠. 그런데 이분이 그 논평이나 칼럼을 쭉 써오신 걸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간에 대한 예의라 그래야 되나요? 사람에 대한 예의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그런 것이 배제된 상태에서 나오는 언어는 그냥 언어를 가장한, 사실 칼럼을 가장한 폭력일 수도 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도 그런 것도 공인으로서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DJ 대통령 돌아가시기 바로 며칠 전에도 해외 재산 도피한 사경을 부분은 헤매고 있는데 그렇게 뭐 확실하게 드러나지도 않은 의혹 수준의 얘기를 칼럼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 저는 자연인으로서 가슴 아프다. 하지만 공인으로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자살하는 그 자살의 그 행동은 적절치 못했다. 그 자살에 이르기까지 과연 그 당시의 언론 환경은 어땠는가? 언론인이 한 사람으로서. 그럼 언론은 모든 사안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노력은 과연 했는가를 먼저 사실은 반추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몰아붙인 것은 없었는가를 반추를 해야 할 텐데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역시 인간에 대한 예의가 부족하다. 노무현 대통령 공인에 대했을 때 그 시지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자, 저 문구에 대해서 우리 대변인이 한정혜 대변인이 이야기한 거에서 반론 혹시 얘기하실 거 있어요? 우리 문창극 총리 후보자 지명자는 제가 볼 때 뭐 극우, 극좌 이런 거를 뛰어넘어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2011년 4월 달에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현상이라는 칼럼을 통해서 그 나름대로 세게 썼어요. 굉장히 세게 썼기 때문에 극좌냐 극우냐 이런 걸 논하는 것이 당시에 언론에 계셨기 때문에 그 일반 사적인 그런 관계에서 쓴 글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혜 대변인 저거 한번 보십시오. 그녀는 자기 주장을 논리적으로 자세히 설명하신 의장을 통해 발표해요. 저 문구는 굉장히 마음에 드시겠습니다. 아니요, 저분이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은 조금 전형적인 해바라기성 의 칼럼들을 많이 쓰셨다. 권력형의 박근혜 대통령이 차기 대선 후보 주자로서 1등할 때인데
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바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은 정점에 있지 않은 상황이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긴 한데 때이기도 하고 그리고 8, 9, 10, 11, 4년 차기 때문에 곧 박근혜 대통령 그 시대가 바로 이제 즈음에서 줄 쓸 때인데요. 저도 정치부에 오래 했을 그렇게 하고 바로 박근혜 대통령 출범하고 난 뒤에는 대통령에게 또 머리를 조아린 상황이죠.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뭐 지는 별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당시의 정권을 쥐고 있었던 이명박 정권에 어떻게 보면은 충성,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박근혜 정권이 탄생하고 난 뒤에는 박근혜 정권에 페이버한 그런 발언을 많이 하셨죠. 전형적으로 살아있는 권력 위주로 사실은 논평을 해오죠. 아니, 그러니까 한정혜 대변인 입장에서 아까 그 문구는 마음에 쏙 들죠? 저런 문구도 사실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마음에 안 듭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의 여성성 부분에 그러니까 치중해가지고 한 발언들도 있거든요. 네. 예, 여성이라는 것을 뭐 극복해야 된다란다. 저거는 민주당에서 굉장히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저런 것들은 뭐 국민들이 다 판단하실 내용 아닐까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또 그러니까 이쪽이 우파가 잘못했을 때는 우파를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자들 이쪽에서 조졌다는 표현인데, 예? 그런 표현 쓰는데, 비판하고, 또 좌파가 잘못했을 때 비판하고, 어떻게 보면 합리적, 우파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한쪽만 일반적으로 막 민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한 번도 저분이 좌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진보 성향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좋은 뜻으로 말해본 거를 또는 칼럼을 쓴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주로 이제 그 우파의 관점에서 우파들이 내거는 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얘기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았죠. 자, 홍문종 의원이 합리적 보수다. 행정 경험은 필수 아니다 그랬는데 행정 경험이 꼭 필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40여 년간 국내에서 언론계통에 종사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되었던 게 주로 법조 출신, 또 관료 출신, 또 교수 출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마 상대적으로 또 언론인 출신이 이렇게 최초로 충북 출신 중에서 또 언론인 최초로 총리를 맡는 게 아마 정부 수립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분이고 신랄한 또 비판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잘 이끌어 나가실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인사는 그래도 잘된 인사다. 언론인 출신으로 첫 번째 총리인데요. 의외이긴 했지만 굉장히 청문회 여당에도 사전에 그럼 얘기를 안 했었나 봐요. 전혀 몰랐습니다. 야당에만 말을 안 했었나.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법안도 좀 냈습니다만 우리가 문제되는 게 여러 번 아시겠지만 여당도 전혀 협의가 안 된 거죠, 문창국. 저희들이 그런 처음 안 거죠, 언론 발표 보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고위공직자 사전검증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을 했어요. 우리가 청문회 절차하면서 외국의 사례를 저희들이 모방해서 만든 건데 사실 그 과정을 거치는 게 저도 청문회에 매번 참여를 해봤습니다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낸 법안이 고위공직자 사전검증에 관한 법률안인데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현재 뭔 내용이냐면 사전검증 이것을 1차 검증을 청와대에서 하든 또 사정기관이 다 하고 그 다음에 2차는 국회에서 청문회 할 때는 그 사람의 능력에 관한 것만 검증을 해야지 그 사람이 세금을 냈냐 부동산 투기를 했냐 전과가 어떠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상당히 저는 시간 낭비라고 보기 때문에 1차적인 검증을 관계기관에서 다 국세청이 됐든 다 하고 어디서 다 하고 거기를 통과한 사람만 사실 국회로 내보내야 됩니다. 저희들이 앉아가지고 이게 무슨 청문회 본래 그 의미는 그게 아닌데 세금을 냈냐 안 했냐 이 시시콜콜한 걸 묻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좀 우습습니다. 그래서 제가 낸 법안도 바로 그런 법안인데 그래서 아마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아마 총리를 비롯해서 고위공직자들 임명하는데 많은 정말 적합하게 그 사람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초적인 사항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앉아서 국민들 보는 앞에서 그런 걸 얘기할 게 아니고 개인 신상 털기식의 청문회는 하면 안 되고 능력 검증 당연히 그렇게 돼야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세금은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인데요. 그건 저 간단한 절차로, 그건 그건 간단한 절차로 봐야죠. 검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앉아가지고 국민 보는 앞에서 그 사람 능력은 도외시한 채 그런 거 허다가 끝나는 게 허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마 많이 바로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아까 극우적인 표현은 뭐 이쯤 하고 예. 그 이외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글쎄요, 이분이 그 역대 정부에서 실시했던 예를 들어서 아주 그 행정수도 이전 네, 관련 세종시 예. 이런 것도 반대를 했었었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죠. 박근혜 대통령이 네, 그렇죠. 세종시 예, 그 반대를 수정원을 했었었고. 반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있다. 네, 그렇게 반대를 했었고요. 그게 뭐가 그것은 문제가 이제-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때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는데. 그 시기가 이명박 정부 시기였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명박 정부가 그러나 실시했던 아주 대형 국책 사업인 4대강에 대해서는 별 말씀은 또 안 네. 하셨어요. 자, 한정희 실제 문제는 대변인은 그럼 세종시 좀 그런 게 옮긴 거에 있죠.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는 이거 잘한 거라고. 잘한 거라고 네, 봅니까? 잘한 거라고 봅니다. 아까 네. 전원책 변호사께서 이런 말씀 잘못됐다고 봤죠. 그 전원책 변호사는. 네, 휴전선 바로 밑에 영종도 공항이 있는 거 전쟁이 날 경우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러면 휴전선 바로 밑에 수도가 있는 것은 그것은요. 그것도 위험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토의 균형 발전 차원이라고 그러니까 하면은 옮기려면 다 옮겨야 되고요. 네. 예, 그렇게 하려고 했었죠. 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때 지금 관습헌법인가요? 반쪽아리, 예, 반쪽아리. 관습헌법이라고 하는 네. 우리가 성문헌법을 쓰고 있습니다만 관습헌법이라고 하는 사실은 아니 저도 뭐 듣도 보도 수도 못한, 이렇게 다 옮기는 예, 거에 대해서 얘기로 반대하는 해서 거 아닌데 됐죠. 지금 반쪽아리가 된 부분이 반쪽이 있잖아요. 돼서 그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내가 문제가 제대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오히려 국회가 그런 그 후속 조치들을 저는 해야 된다고 그렇죠. 봅니다. 국회도 가고 청와대도 가버려야죠 그러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네. 근데 이미 제도적으로 벌써 보완을 불문법으로 재판소에서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세금도 많이 세고 있고요. 출장비니 뭐니 해서. 행정 업무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제가 좀 그래서 공무원들 가능하면은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올라오는 이유가 국회 업무와 관련된 거기 네. 때문에요. 국회 업무를 우리가 사실 뭐 IT 강국이라고 하고 있고 한데 처음에 지금 이제 시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이 원활하게 되어서 실제로 공무원들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더라도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될 것 또 같아요. 와서 또 한마디도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숫자를 줄이려고 굉장히 네.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이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장관이 모든 것을 대답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다 대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총리 내정자께서 행정 경험이 전혀 없으시다고 하는데 저렇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뒤에 붙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네. 거죠. 그것처럼 장관이 그 업무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사람이 먼저 필요 앞으로는 없죠. 국회에서 많이 좀 나가야 될 겁니다. 네. 세종시로 네. 저희들이 오히려 가는 저희가 국회로 가야죠. 가야죠. 저희가. 네. 국회가 가고 네. 또 그쪽에서 올라올 때는 올라오고 이런 상호 유기적인 관계 그렇죠. 속에서 국회가 옮기는 거는 뭐 헌법재판소 통할 필요는 없나요? 그거는 뭐 탄력적으로 그거는 법적으로? 네, 없습니다. 법적으로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럼 네. 국회가 가시죠, 뭐, 세종대로. 국회가 갈까요? 네. 국회가 가면은 여러 가지로 해결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반대하겠죠. 아니요, 아직 그 반대 뭐 이렇게 공론화된 게 아니니까요. 네. 그러나 전 논의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봐지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자, 또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 뭐 별로 없네요. 그러니까 구구뭐하고 세종시 그거야 뭐 문제 얼마든지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는 거고요. 깜짝 인사 우리가 뭐 깜깜이 네. 인사였기도 네네. 하고 깜짝 인사였기도 하고 밀실 인사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그 총리 인준과 관련된 것이 국회로 넘어오고 하면은 그때부터 사실 작업에 들어가는 지금 현재 겁니다. 야당에서 예. 뭐 새로 나온 어떤 그런 정보 같은 거 없습니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실 네. 저희가 그 전에 이제 낙마하신 안대희 전 총리 그 후보자 네.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사실은 본인의 신상과 관련된 것이 다 오픈되는 공직자였기 때문에 사전에 축적되어 있는 자료가 있었고요. 그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안건들이 이미 나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수월했습니다만 이분의 경우에는 전혀 그런 사전 자료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사실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네, 이분은 박 대통령의 인사수첩에 있었던 사람인지 잘 모르겠네요. 인사수첩 버려야 한다 그랬네. 전혀 없던. 네. 박 대통령의 인사수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수첩에는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 북한의, 네. 문제는 지금 후보자 검증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모든 것을 밝히면 되고 아마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야당도 지금 40일이 넘었거든요. 네. 총리가 사의 표명을 한 지 40일이 넘었기 때문에 계속 검증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지금 인저 발표한 여러 가지 검증 절차를 거쳐 기초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서
지금 발표한 시점이기 때문에 매번 정말 국민들이나 야당이 동의하는 후보자를 찾는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후보자가 과연 우리 안대희 후보자 같은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 공직에 이제 취임 준비를 좀 많이 했던 분으로 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그 유능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관예우 문제 때문에 사실 다 반납도 하고 뭐 이런 의사표시도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훌륭한 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놓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갖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그런 훌륭한 분들을 찾는 거는 뭐 여야 공이 같은 국민들도 바람이 같은 현상일 테고 그러나 그런 분들을 완벽한 분을 찾는다는 게 좀 관용을 발휘할 때는 우리가 관용도 좀 있어야 된다고 야당 입장에서야 뭐 끝까지 뭐 어떻게든 잡고 늘어지죠. 그걸 뭐 우리 과연 그런 후보가 있냐 황 대변인이 거꾸로 이쪽 가도 마찬가지일걸요? 그러니까 그런 후보가 있냐 이거예요. 끝까지 원래 비판하고 물고 늘어뜨는 게 야당의 역할이죠.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아니 오해를 하고 계신데 안대희 후보자를 청문회 중에 낙마가 되신 게 아닙니다. 스스로 물러서신 네,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언론의 검증이 시작되고 그 정관예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본인 스스로 그만두신 것이지 이분이 인사청문회를 저희는 하지도 못했어요. 저희는 진짜 자료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자료 조사 들어갔는데 해볼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인사청문회에 참여를 해서 보면 우리 의원들도 반성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하면은 제 경험으로 비춰보면 하루 전날 그 모 의원께서 계속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부각을 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당사자를 불렀어요. 관계된 사람들을. 불러보니까 본인이 그걸 잘못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웃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검증할 건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되겠지만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명확한 팩트를 갖고 그걸 얘기를 해줘야지. 저희들은 준비하는 방법은 의원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준비한 거를 우리가 만약에 준비를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시각이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날 말 검증을 했는데 그 다음날 관계자를 불러서 소명을 해보니까 전적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신중을 좀 기해서 제가 아까 이 법안 낸 것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국회에서는 아마 그 사람 능력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당연히 능력에 검증을 맞춰요. 능력이 아니고 행정 경험이 우리 한정혜 대변인도 문정국 총리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하실 말씀 다 했다고 보고 자 이병기 국정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로 언론에 잘한 인사. 잘한 인사 글쎄요. 이분이 우리 한정혜 대변인이 보기에 잘한 인사가 있겠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잘한 건 잘했다고 하죠. 잘한 건 잘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야당에서 잘한 인사를 별로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2002년에 대선 비자금 관련한 배달하신 그런 경험이 있었죠. 안 좋은 배달하신 게 있고요. 그 차떼기 이런 거 자꾸 떠올리게 하시잖아요. 그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2007년부터는 아예 이제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나서서 이렇게 열심히 하셨죠. 열심히 하신 분이니까.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이제 대통령의 수첩에 있었던 분이라고 봐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국정원을 바라보는 눈이 국정원이 사실은 그 전 원후는 음지에서 일하면서 양지를 지향한다. 그리고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드러나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복무한다인데 이번 정권 들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국정원이 정치의 중심에 서버린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대선 개입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같은 거, 이건 중국과의 외교 문제까지 되는 것, 이런 상황이고, 실제로 국정원 영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댓글을 단다. 이 문제가 되어서 결국은 국정원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큰 숙제를 안으신 분인데, 이제 사실 국정원장이라고 하는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친밀하게 생각하시는 분을 앉힌다라고 하면 과연 국정원 개혁을 해낼 수 있겠는가? 저도 이제 국정원 출신이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면 대통령과 친밀함이 있다라는 것이 국정원 개혁하는데 굉장히 국정원 중요할 출신이시기도 하고. 근데 안기부 2차 장관. 그래서 국정원 출신은 이제 국정원 스스로 모든 조직을 개혁하려고 할 때 그 저항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과 관련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 그 조직의 저항을 뚫고 개혁을 만약에 시도를 한다라고 하면 그게 정말로 수월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런 것도 우려가 저도 되죠. 국정원 개혁 특위 활동을 좀 했는데 저는 시각을 좀 달리하는데 조직의 전반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개혁을 할 수 있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개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국정원 개혁 특위 활동을 좀 해보니까 다 장단점이 있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특히 그럼 그 논리는 국무총리 외교관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 외국 사례도 많이 좀 섭렵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국정원에 근무도 해봤기 때문에 많이 좀 개혁을 할 적임자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직을 잘 아시는 분이 해야지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따질 것 같으면 지금 이 양반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밑에부터 국정원에 근무했던 분이 아니고 잠깐 갔었죠. 외무고시 외교관 출신입니다. 이분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리는 총리 행정 경험이 전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경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이거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는 행정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저는 균형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균형 감각을 두 분 다 갖춘 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는 크게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네. 우리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는 어떤 분이 총리가 새정치민주연합. 뭐 그래도 뭐 그렇게 얘기 다 알아듣더라고요. 새정치민주연합 길어요. 새민연합은 또 기분 나빠가지고 민주연합. 새정치. 새정치는 뭐 그냥 그거는 추상은 거는데 그거를 새정치연합. 새정치연합.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민주당이 확실히 익숙해가지고 그런데 아주 조심하겠습니다. 새정치연합. 감사합니다. 네, 새정치연합은 총리가 어떤 분이 좀 되셨으면 좋았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시대적 상황, 시대적 소명, 시대적 바람 이런 것들을 좀 안아주실 수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편향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이름 좀 구체적인 얘기를 저희가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할 수는 없어요. 정말 그렇죠. 네. 아니 뭐 새로운 바람, 새로운 정치, 새로운 뭔가 느낌 이게 문창극 씨도 어찌 보면 새로운 사람이고 새로운 언론인에서는 최초고 뭔가 좀 새로운 바람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대한민국을 얘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수석비서관 회의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내놓으신 분은 전혀 그러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정신에 부합되는 새로운 사람은 확실히 맞아요. 새로운 사람. 왜냐면 법조인이다. 그동안 경상도 사람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문제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시각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민년의 그 시각으로 보면 아마 총리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새민년이라는 표현은 저희가 잘 새정치민주연합이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각으로 보면 아마 총리 후보자 찾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된다. 갈등을 좀 봉합하고 사회통합을 어느 정도 좀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하는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리더십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분. 그리고 국가 개조라는 말을 쓰는데 실질적으로는 정부 개조인 거잖아요.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정말 일을 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일을 실행을 하셔야 되는 분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좀 많이 우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거 총리 중에 가장 훌륭한 총리 누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 총리 중에 책임 총리를 한 명도 기억 없습니까? 책임 총리를 실현하려고 하신 분. 그러니까 제일 마음에 들게 총리를 제일 마음에 들게 하셨던 분. 저는 한명숙 총리님. 한명 총리님.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여론들을 안으려고 했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 네, 얼마 못 하셨죠, 근데. 예, 짧게 하죠. 네, 아주 너무 짧게 했어요. 그리고 막 뭐 재판에 계속 재판받고 뭐 돈 줬느냐 안 줬느니 9억 원 뭐 어쩌저쩌 그거 하다가 무죄 받으셨지만 그걸로 계속 스트레스 받으셔가지고 총리를 그렇게 길게는 못 하셨고요. 우리 함 대변인은 어떤 분이 그 총리의 과거에 했던 분 중에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저는 뭐 멀리 올라갈 필요 없이 아마 대체적으로 제가 의정 활동하면서 의정 단상에서 본 건 아마 지난번에 오신 또 우리 김항식 총리께서 잘하셨다고 봅니다. 이제 행정적인 면을 보면 고건 총리도 좀 잘하셨는데 총리라는 게 뭐 행정만 갖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항식 총리도 제가 눈으로 본 거는 아마 두루 현안을 꿰뚫고 있고 해서 잘하신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이 헌법상으로 총리가 그렇게 큰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다고 어쩔 수 없죠. 합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이 사실은 총리의 가장 큰 역할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총리가 그렇게 막
큰 권한, 오히려 장관의 권한이 훨씬 더 중요하고 장관이 대통령한테 직보할 수 있는 지금의 시스템에서 결재권 자체가 총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총리의 권한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이렇게 너무 막 크게 생각하는 거, 이것도 사실 그러니까 강요 재청권이 있긴 하죠. 아니, 그러니까 강요 재청권도 사실 그게 대통령 임명하면 총리가 어차피 대통령 보좌한다는 게 어차피 헌법에 나와 있는데 무조건 오케이 아닙니까? 그건 거의. 그래도 나름대로 역할은 굉장히 가능하면은 큽니다. 이게 우리가 예전처럼 아주 단순화된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한꺼번에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 사회라고 하는 게. 그렇다라고 하면 모든 것을 대통령이 다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총리가 정말 정확하게 해당 미션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좀 권한을 주자라고 하는 거죠. 재청권이라는 게 뭡니까? 대통령이 장관을 지명하면 거기에 대해서 총리가 오케이 하는 거 아닙니까? 재청권을 총리가 오히려 그 반대로 지난번 안대희 네. 그 전 내정자께서 올렸던 안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집어넣었던 것은 책임 총리제를 좀 강화하는 것이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강요 재청권으로 해서 오히려 후보를 한 3명 정도를 해서 총리가 올리는 3명을 거죠. 그렇죠. 저기 후보를 정해서 올리면 그 중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그런 정한다. 예. 그래서 총리는 결국은 내각을 전체를 통화를 해야 되니까 누구와 가장 적합하게 일을 할 수 있겠느냐를 이렇게 봐서,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대통령의 뜻에 전혀 어긋나는 사람을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본인과 긴밀하게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좋을까, 이런 책임 총리라는 것은 대통령이 주는 권한이 아닙니다.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권한 자체를 총리가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책임을 지고 이끌어 나가는 것이지, 대통령이 뭐 특별한 권한을 준다고 해서 책임 총리 위상이 강화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자, 59초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024년 6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쾌도남마에서 바라본 세상. 네. 행복은 지금 행복해야 됩니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굳이 지금 멀었게 고통을 감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행복을 실천하면은 그게 행복인 것 같습니다. 함진규 새누리당 대변인 오늘 말씀 많이 못했습니다. 마지막 멘트 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총리뿐만이 아니라 장관, 기타 고위공직자 인사청문을 하면서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춘 분을 찾아내는 게 그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부도 똑같은 그 주den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아유, 먼지 털어서 먼지 안 총리가 지금 4월 16일 이후에 쉽지 않죠. 총리가 4월 16일 이후에 지금 40일이 넘도록